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소설 한 편을 소개해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블라지미르 시에 가게 두 채와 살림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악쇼노프라는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다. 악쇼노프는 금발 곱슬머리를 한 미남으로 블라지미르 시에서도 제일 가는 쾌남이자 노래꾼이었다. 그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부터 술을 많이 마셨고 그럴 때면 매번 행동이 거칠어졌으나 장가를 들고 나서는 술을 끊다시피 해서 그저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뿐이었다. 어느 여름 악쇼노프는 니즈니의 시장에 가게 되었다. 그가 집에서 나서려 할 때 아내가 말했다. 이반 드미트리에비치, 오늘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간밤에 당신 꿈꾸었는데 예감이 좋지 않아요. 악쇼노프는 껄껄 웃고는 말했다. 당신은 혹시나 내가 시장에서 술독에 빠지는 건 아닌가? 바로 그게 걱정이겠지. 아내는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걱정되는지. 하지만 꿈자리가 사나워요. 당신이 시내에서 돌아와 모자를 벗는데, 글쎄, 당신의 머리가 새하얗지 뭐예요. 악쇼노프는 웃음을 터뜨렸다. 뭐 그건 돈벌이를 잘한다는 뜻이겠지. 어디 두고 봐, 많이 벌어서 값진 선물을 사서 돌아올 테니. 그러고는 식구들과 헤어져 길을 나섰다. 노정의 절반쯤 왔을 때 그는 아르마리인 한 상인과 만나 그와 같은 객주집에 묵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고 나서 나란히 붙은 두 방에서 따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깬 그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것이 더 기분 좋겠다는 생각에 말 부리는 자를 깨웠다. 그런 다음 뒷곁에 방으로 가 주인과 셈을 마치고 길을 떠났다. 한 40베르스타쯤 갔을 때 그는 여물을 주려고 어느 여인숙에서 말을 멈추고는 마루턱에 잠시 앉아 쉬었다. 점심때가 되자 악쇼노프는 앞 계단으로 나가 그곳 일꾼에게 사모바르를 가져오게 시키고는 기타를 꺼내어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때 방울을 단 트로이카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마차에서 관리 한 사람과 병사 둘이 나오더니 악쇼노프에게 다가와 물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악쇼노프는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는 권했다. 같이 차라도 한 잔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관리는 끈질기게 캐묻기만 했다. 지난밤에 어디서 묵었는지, 혼자였는지 아니면 어떤 상인과 함께였는지, 아침에 상인을 보았는지, 왜 이른 시간에 객주집을 떠났는지 등등. 악쇼노프는 어째서 자기에게 이런 것을 묻는지 의아해하면서도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고는 물었다.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도둑도 강도도 아니고 내 일을 보러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관리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경찰서장이다.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어젯밤 너와 함께 묵었던 상인이 참살당했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꺼내 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뒤져보도록 해라.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악쇼노프의 가방을 풀고 뒤지기 시작했다. 조금 뒤 경찰서장이 가방에서 칼 한 자루를 꺼내며 외쳤다. 이건 누구의 칼이지? 악쇼노프는 얼른 그쪽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 가방에서 피 묻은 칼이 나온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왜 칼에 피가 묻었지? 놀란 악쇼노프는 대답하려고 하였으나 뭐라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경찰서장이 말했다. 그 상인은 아침 일찍 침상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채로 발견됐다.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너 말고는 아무도 없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집안에는 너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피 묻은 칼이 내 가방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내 얼굴로 보아도 그건 뻔한 사실이다. 자,
말해라. 어떻게 그를 죽였고 돈은 얼마나 훔쳤는지를? 악쇼노프는 어제 저녁에 차를 마시고 난 뒤로는 그를 보지 못했고 갖고 있던 8천루블은 자기 돈이며 칼은 맹세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이사이 말을 더듬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죄인이라도 된 양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경찰서장은 병사들을 불러 그를 포박하여 달구지에 태우라고 명령했다. 자신의 두 다리가 묶여 달구지에 실리자 악쇼노프는 성호를 그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니고 있던 물건과 돈을 압수당하고 가까운 도시의 교도소에 갇혔다. 한편 악쇼노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블라지미르 시의 관리가 파견되었다. 블라지미르 주민들은 악쇼노프가 젊었을 적부터 술을 마시며 거칠게 굴기는 했지만 본래는 어진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쨌든 그는 재판에 붙여졌다. 랴자니의 상인을 죽이고 2만 루블의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던 것이다. 남편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된 악쇼노프의 아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아직 어린데다 한 아이는 갓난아이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남편이 갇힌 교도소가 있는 도시로 갔다. 교도소에서 처음에는 좀처럼 남편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기저기 상관들에게 탄원한 끝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죄수복을 입고 강도들과 함께 묶여있는 남편을 본 그녀는 그만 땅바닥에 쓰러져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윽고 그녀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집안일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하나씩 묻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한다죠? 그는 말했다. 황제폐하께 탄원할 수밖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어. 아내는 이미 황제에게 탄원서를 냈지만 아직 황제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악쇼노프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따름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기억나요? 내가 그때 당신의 머리가 하얗게 된 꿈을 꾸었던 것은 예산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당신의 머리가 슬픔 때문에 하얗게 생 것을 보면요. 그때 당신은 정말이지 가지 않아야 했어요. 그녀는 그의 머리털을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의 아내니까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로군. 악쇼노프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병사가 찾아와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악쇼노프는 아내와 나누었던 이런저런 말들을 곱씹어 보았다. 아내마저 자기를 의심하며 상인을 죽였느냐고 물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는 중얼거렸다. 신 말고는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다. 그저 신에게 빌며 자비를 기다릴 수밖에. 그 이후로 악쇼노프는 청원서 내는 일을 그만두고 기대를 거는 일도 포기한 채 다만 신에게 기도할 뿐이었다. 그는 곤장 100대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 선고는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는 곤장의 상처가 아물 무렵 다른 징역수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추방되었다.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악쇼노프는 25년 동안 살았다. 그의 머리털은 눈처럼 하얗게 되었고 턱수염도 수북이 자라 허옇게 새었다. 쾌활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허리가 굽었으며 걸음걸이는 차분해졌다. 말수가 줄었고 결코 웃는 일이 없었으며 시시때때로 신에게 기도했다. 감옥에서 악쇼노프는 장화 만드는 법을 익혀 그것을 팔아 번 돈으로 성자전을 사서 감방 안에서 읽었다.
그리고 축일마다 감옥의 교회에 다니며 사도행전을 읽기도 하고 성가대에 끼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듣기 좋았다. 그의 겸손함 때문에 관리들은 그를 좋아했고 죄수들도 그를 존경하며 할아버지니 신인이니 하고 불렀다.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무언가 청원이 있다든가 할 때면 죄수들은 언제나 악쇼노프를 관리들에게 보냈다. 또 죄수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의뢰 악쇼노프를 찾아와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다. 집에서는 아무도 악쇼노프에게 편지를 붙이지 않아 아내며 자식들이 살아있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새 죄수들이 감옥으로 호송됐다. 고참 죄수들은 신참 죄수들의 둘레에 모여들어 그들에게 너는 어느 도시 혹은 마을 출신이냐? 그리고 무슨 사건으로 여기에 왔느냐 하는 것을 묻기 시작했다. 악쇼노프도 고개를 떨군 채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었다. 신참들 가운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건장한 흰 턱수염을 짧게 깎은 한 60살쯤 되어 보이는 늙은이였다. 그는 자기가 붙잡힌 내력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말이야,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데로 끌려온 거야. 난 마부의 말을 썰매에서 풀어주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내가 훔쳤다는 거야. 나는 말했어. 나는 단지 더 빨리 닿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말을 놓아주었다. 라고. 게다가 마부는 내 친구라고 말이야. 정말 있는 그대로 말했어. 그래도 그들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어디서 무엇을 훔쳤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나도 왕년에는 별의별 짓을 다 했으니까 진작 여기에 들어와야 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와서 법이고 뭐고 없이 날 여기로 내쫓은 거야. 아니다. 실은 전에도 한번 시베리아로 쫓겨온 일이 있었어.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다. 그건 그렇고 자네는 어디에서 왔나? 나 말이야. 블라지미르시에서 왔어. 이름은 마카르라고 하고 부칭은 세면오비치라고 하지. 이 말에 악쇼노프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세면오비치, 블라지미르시에서 악쇼노프라는 상인의 집안에 관해서 뭐 들은 것 없나? 지금도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나? 듣다마다 부유한 상인들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죄도 없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당했다던가 그렇다지 아마.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영감, 당신은 무슨 죄를 지어 여기에 왔나? 악쇼노프는 자신의 불행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나는 죄가 많아. 26년째 징역살이 하고 있네. 마카르 세면오비치가 물었다. 그래, 무슨 죄가 그리도 커서? 그러자 악쇼노프는 뭐 그럴 만한 죄업이 있어서겠지. 라고 말할 뿐 더 이상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죄수들이 신참에게 악쇼노프가 시베리아에 온 내력을 들려주었다. 누군가가 길에서 한 상인을 죽이고는 칼을 악쇼노프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 두었기 때문에 그가 죄도 없이 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카르 세면오비치는 이 이야기를 듣자 악쇼노프를 힐끔 쳐다보고는 두 손으로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그거 참 묘하군. 정말로 이상야릇하단 말이야. 영감, 당신도 많이 늙었군요.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렇게 놀라느냐, 어디에서 악쇼노프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마카르 세면오비치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기적이야. 여보게들, 사람의 삶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법이야. 이 말을 듣자 악쇼노프는 어쩌면 이자는 누가 그 상인을 죽였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면오비치에게 물었다. 세면오비치, 자네 말이야. 혹 이 사건에 관해서 들었거나 전에
나를 본 적 없나? 마카르 세면오비치가 대답했다. 듣고 말고 땅은 귀로 차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이미 오래전의 일이라서 들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네. 어쩌면 누가 그 상인을 죽였는지를 들었을지도 모르겠군. 악쇼노프의 말에 세면오비치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야 가방 속에서 칼이 발견된 자가 죽인 건 뻔한 일 아닌가? 설사 누가 자네 가방 속에 칼을 몰래 집어넣었다 손 치더라도 붙잡히지 않으면 도둑이 아니지? 그건 그렇고 그럼 그자는 자네 머리맡에 서 있었을 것 아닌가? 자네도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악쇼노프는 바로 이자가 그 상인을 죽인 놈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 악쇼노프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쓸쓸한 마음이 그를 짓눌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내의 모습,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그를 배웅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던 당시의 모습도 그대로 머리에 떠올랐다. 한 아이는 외투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다. 젊고 쾌활했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다. 자기가 붙잡혔던 여관의 앞계단에 앉아 기타를 치던 일, 그때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도 생각났다. 곤장 100대를 맞았던 형장, 형리, 주위의 군중, 쇠사슬, 죄수들 25년 동안의 감옥살이 등등까지 떠올랐다. 그러자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릴까 싶을 정도로 비참한 심정이 악쇼노프를 내리눌렀다. 모든 것이 다 그놈의 악당 때문이다. 마카르 세면오비치에 대한 비록 자신이 파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수를 갚고 싶은 증오가 그를 엄습했다. 하룻밤 내내 기도문을 읽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낮에도 그는 마카르 세면오비치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다. 밤마다 악쇼노프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처량한 마음이 그를 덮쳤다. 어느 날 밤 악쇼노프는 감옥 안을 걷다가 한 널빤지 침상 밑에서 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발을 멈추고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마카르 세면오비치가 침상 밑에서 쑥 튀어나오다가 놀란 얼굴로 악쇼노프를 쳐다보았다. 악쇼노프는 그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 양으로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마카르가 그의 손을 꽉 움켜잡고는 빠져나갈 구멍을 파고 있으며 날마다 사람들이 일하러 갈 때 장화 속에 흙을 담아 길에다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영감, 잠자코 있어만 주게. 영감도 데리고 갈 테니까. 만일 발설하면 내가 곤장을 맞게 될 테고 그러면 자네 역시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릴 거야. 악쇼노프는 눈앞에서 원수를 보며 증오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다가 마카르의 손을 핵부리치며 말했다. 나는 도망칠 것도 없고 죽을 일도 없어. 내가 오래전에 나를 죽였으니까 너에 관한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오직 신의 마음에 달려 있어. 이튿날 병사들이 세면오비치가 길에다 흙을 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감옥 안을 뒤져 구멍을 찾아냈다. 그러자 상관이 감옥으로 찾아와 누가 구멍을 팠느냐며 죄수들을 전부 불러 모아 신문했다. 죄수들은 잠자코 서 있었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세면오비치를 고발하지 않았다. 만일 발각되면 그가 반죽음이 될 만큼 곤장을 맞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상관은 악쇼노프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는 악쇼노프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관이 말했다. 늙은이, 너는 정직한 인간이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에게 바른 대로 말해라. 악쇼노프의 손과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한마디도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악쇼노프는 생각했다. 이자는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쳐넣은 자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런 자를 용서해야 하는가? 저런 자를 감싸주다니 그럴 수는 없다.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안갚음으로 저자도 고통을 받게 해야 한다. 상관은 다시 한번 추궁했다. 자, 어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누가 구멍을 팠지? 곤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아는 악쇼노프는 세면오비치를 힐끗 본 뒤 대답했다. 나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누가 구멍을 팠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일은 넘어가고 말았다. 이튿날 밤 악쇼노프가 널빤지 침상 위에 누워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자신의 발치에 앉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찬찬히 보니 마카르였다. 악쇼노프는 말했다. 나한테 또 무슨 볼일이 있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마카르 세면오비치는 잠자코 있었다. 악쇼노프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쩌자는 거야? 저리 가. 그러지 않으면 병사들을 부르겠어. 마카르 세면오비치는 악쇼노프에게로 가까이 몸을 구부리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반 드미트리에비치,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하지? 실은 내가 그 상인을 죽였소. 칼도 내가 당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고, 당신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마당에 인기척이 있어서 칼을 가방 속에 집어넣은 다음 창문으로 기어 나갔다오. 악쇼노프는 잠자코 있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세면오비치는 땅에 엎드리더니 말했다. 이반 드미트리에비치, 나를 용서하시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 상인을 죽인 것은 나라고 자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면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악쇼노프가 입을 열었다. 너는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기나 하나? 이제 와서 도대체 나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지? 마누라는 죽어버렸고 자식들은 나를 잊어버렸어. 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야? 마카르 세면오비치는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말했다. 이반 드미트리에비치 용서하시오. 나는 곤장을 된통 맞았을 때보다도 지금 이렇게 당신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훨씬 더 괴롭소. 당신은 그래도 나 같은 것을 가엾게 여기고 감싸 주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짐승만도 못한 나를 용서하시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악쇼노프는 세면오비치가 우는 것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신이 자네를 용서하겠지. 어쩌면 내가 자네보다 100배 더 나쁜 인간일지도 몰라. 갑자기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집을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감옥 말고는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저 마지막 순간만을 생각했다. 마카르 세면오비치는 악쇼노프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자기가 진범이라고 자복했다. 그러나 악쇼노프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당국의 허가가 떨어졌을 때 악쇼노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